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첫 순서는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에 나온 시간이죠.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오늘도 진짜 덥더라고요. 제가 오늘 상가집에 좀 갔다 오느라고 그 양복 입고 돌아다녔는데 네. 이게 양복이 아니에요. 땀복이지. 네. 와, 진짜 덥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 양복 입으면 정말 그 안에가 특히 여기가 다 땀으로 젖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안 벗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딴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요. 네. 왜? 이 더운 날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네. 아유,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네. 예. 자, 오늘 참 그거 아니고 우리가 네. 할 얘기가 있죠. 네. 이거 큰일이야. 자꾸 깜빡깜빡해가지고. 네. 예. 가장 중요한 거부터 말씀. 예.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하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94.5MHz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지만 또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는 댓글도 따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이상민 장관의 탄핵 기각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뉴스죠, 오늘. 네. 예.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탄핵 심판 청구 기각을 했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임으로 사회재난과 인명피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은 이번에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가 된 건데요.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269일이 지났고 올해 2월 8일 야당 주도로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는 167일 만입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고 하는데요.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서 이 장관의 사전 예방 조치 의무, 사후 재난 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이런 모든 쟁점과 관련해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전에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통신 설비의 신규 도입, 교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피청구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또 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과 관련해서 국회, 언론 질의에 부적절하게 답했다는 탄핵 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도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3명의 재판관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3명의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 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건 맞다라고 봤는데요.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이런 잘못들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동의를 한 거고요. 결국 재판관 9명 전원이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를 한 겁니다. 이 장관 앞서서 앵커께서 오프닝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곧바로 수해 현장, 충남 청양군의 수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대통령실 반응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비판을 했습니다. 자, 지난달 이상민 장관의 마지막 변론기일 날 보면 유가족 측이 헌재 탄핵을 호소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결국 기각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판결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일단은 다 9명 전원이 네. 전원 일치로 기각을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법률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진보 성향이다, 보수 성향이다, 중도 성향이다 이런 분석들을 하잖아요. 근데 법률가들은 뭐 그렇게 성향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성향이 최종적인 판결이나 결정에 저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는 게 9명의 이 헌법재판관 중에 5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일단은 전원 일치로 기각을 결정을 했다라는 사실. 이거는 사실 근데 법률가들은 이미 이전부터 많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무리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기각으로 정치권에 조금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 이 여당은 야당을 향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첫째 뭐냐면 자 수혜가 났다. 근데 당신네들이 탄핵을 하는 바람에 이 수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관 중에 하나인 행안부 장관이 공석이었다. 네. 당신들이 그러지 않았느냐? 대통령 수혜 났으니까 이거 저거 다 중단하고 국내에 들어왔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일 그 논리대로 한다면 장관 공석도 이건 당신네들이 큰 잘못을 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가능하죠. 근데 만일 야당이 이게 차관이 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국무총리 있지 않냐. 이런 문제가 이렇게 공세를 높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역공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공세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한 공세라는 건 지금 이쪽은 그 야당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여당은 국정조사하고 다 했는데 특별법을 또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느냐는 입장인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제도적 차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그런 점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로 해서 뭐 원희룡 장관 탄핵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더 강한 어조로 본인들의 입장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도 있지 않다라는 보다 강한 어조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굉장히 강하게 또 공세를 취할 겁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아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해 문제에 있어서도 각 그 장관들이나 도지사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시장들에 대한 책임론을 강력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게 역공이 불 것 같으면 더 강하게 나가야지 이게 그래도 좀 물타기가 되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대통령실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야당을 향해서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반응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탄핵 소추권이라는 게 헌법에 있기 때문에 소추권 남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민주당은 과거에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 얘기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얘기했어요. 요새는 원희룡 장관 탄핵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중간에 이상민 장관은 실제로 탄핵 소추를 했어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남용한다기보다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남발한다라는 비난에서는 민주당이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은 저는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 탄핵이라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대통령 탄핵도 불행하게 지난번 한번 그 경험을 했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것은 진보든 보수든 민주당 지지자든 국민의힘 지지자든 이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관에 대한 탄핵도 이게 굉장히 위중한 일인데 너무 정치권에서 탄핵이란 단어를 쉽게 끄집어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여기에서 원희룡 장관 탄핵 얘기하는 거 있죠. 이 부분도 이제 쉽게 민주당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실제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헌법재판소로 이게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그것보다는 네. 탄핵이란 단어에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이번에 민주당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조응천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는데 또 기명 투표로 하자고 한다. 당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 동의안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수박이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라며 의식하지 말라는 것도 무리라고 보인다. 괜한 말씀을 해서 논란을 자초했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복경 혁신위원이 지난 18일에 SBS 라디오에 나와서 이재명 지키기 혁신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발언한 것도 비판을 했고요. 또 이원욱 의원의 경우에도 SNS에 글을 올려서 혁신위가 우려했던 대로 성역 지키기 위원회로 가고 있다.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체포 동의안을 기명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명계 반발이 예상이 되기도 했는데 기명 표결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따지면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뭐 책임 정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실제로 국회가 자꾸 이 제 식구 감싸기 방탄 이런 얘기를 듣는 상황에서는 과연 누가 거기에 그렇게 총대를 맺는지 사실 국민들은 알고 싶어해요. 네. 그러니까 기명을 투표가 전 이론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비명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기명 투표를 하면 이른바 수박 비명계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집중 공격이 되고 역시 공천 문제가 공천에 있어서 어려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대표의 친이계가 보다 굉장히 공천에서 강세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 그 주장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기명 투표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 공천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체포 동의안 넘어오면 전부 부결표를 딱 찍었어요. 네. 그럼 누구가 부결했는지 이 보도에 다 뜨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명단이 중도층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중도층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 맨날 지들끼리만 감싸고 돌고 말이야. 저 방탄하고 우리가 방탄하라고 찍어줬어? 라는 비난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공천에서는 부결표 찍은 사람들이 유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선거에서는 그 부결표 던진 사람들 그 상대방이 낙선 운동할 때 상대방한테 아주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 특정 계파 중심의 공천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안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대표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자니 중도층이 떠날 판이고 그렇다고 이게 이 기명 투표를 하지 않고 비밀 투표를 해가지고 비명계들을 또 그냥 누가 비명이 정확히 모르게 이렇게 넘어가자니 당 장악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래저래 어렵게 됐어요. 예. 자, 민주당 소식 이어서 또다시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 일부를 번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배우자가 제출한 일부 변호인단 해임 신고서에
본인 의사가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이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 신고서와 관련해 당사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한 건데요. 수감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고 법정에 들어오기까지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 집사람이 오해하는 것 같고 해임권은 자신의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해광 측에서도 재판 시작 전까지 이 전 부지사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법정에 불출석을 했고요. 현행법에 따르면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의 동의 없는 변호인 해임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요. 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인단 선임 유지 뜻을 밝혔는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만큼 오전 재판을 중단하고 오후에 다시 신문기를 다시 잡기로 했고요. 이 전 부지사가 오전 중에 배우자의 변호인단 해임 신고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히면 오후 재판은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날 방청원 아내 A씨가 자신의 의견을 이제 이 전 부지사가 밝히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소리쳤다가 허가받지 않은 발언이라고 제지당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정식 발언권을 얻은 뒤에 본인이 이 해광 측을 계약하고 선임을 했다. 변호인단을 해임하라고 이 전 부지사에게 촉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지 않는 일을 왜 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기가 검찰에 회유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A씨가 더불어민주당에 탄원서도 보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최근 이 전 부지사의 달라진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재판 전 변호인을 통해서 변호사의 입은 곧 이화영 피고인의 말이라면서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밝힌 옥중 서신과 다르게 변호인이 말한 혐의 내용 일부 인정은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변호인 해임 의사를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인단 선임 유지와 관련해선 이 전 부지사와 아내 간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수원검찰청 앞 바닥에 주저앉아서 조작 수사 중단하라 촉구하기도 했거든요. 현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조금이라도 바꿨는가의 여부거든요. 네. 만일 바꿔가지고 그것을 변호인들이 재판정에서 얘기를 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고 하지도 않은 말을 변호인들이 임의로 했다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변호인이 없던 일을 얘기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전 지사 본인 의사와 반대되는 변론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해임시켰다. 지금 변호사에게 놀아났다고 할 정도로 화가 난다. 본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 해임하게 된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 남편은 그렇게 안 했는데 변호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주장 아니겠어요? 이거는 해임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이게 이화영 재판인가 이재명 재판인가 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아니라고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반복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졌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재판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여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또 율사 출신 의원들이 수원지검을 방문하고 막 항의도 하고 하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여론과 동떨어진 행위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으면 그건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좀 고민에 빠진 거. 근데 확실한 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직까지 변호인 해임할 의사는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그 아내분의 말처럼 그랬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무슨 이유로 변호인단을 해임하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도 생기게 되죠. 이건 이제 진실 게임 양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교권 침해 관련 뉴스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근 초등학교 교사의 99.2%가
교직 생활 중에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초등교사 노동조합이 21일에서 24일 전국 초등교사 2,3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요.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99.2% 2,370명에 달했습니다. 유형을 보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49%로 가장 많았고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이 44.3%, 학부모의 폭언, 폭행, 학생의 폭언, 폭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초등교사 노조는 교권 침해 사례도 접수를 했는데 나흘 만에 교사 2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하고요. 접수된 내용 가운데 교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학부모 폭언이 다수 포함됐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한 교사가 학부모 상담일에 여러 명의 학부모로부터 올해 결혼할 계획이 있냐? 혹시 계획이 있다면 학기 중에는 수업 결손이 생기니까 방학 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고요. 또 한 학부모는 본인의 자녀가 따돌림 당했다고 항의하면서 학교로 찾아와서 교사에게 애는 낳아봤나 이렇게 항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인권 침해도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친구를 가위로 찌르려는 학생을 교사가 저지하자 본인만 제지한다고 분노하면서 교사에게 주먹질을 했다는 사례도 접수가 됐습니다. 자, 이번 서희초 사건도 그렇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학생과 교사 간의 인권 침해도 있었지만 학부모와 관련된 항목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교사에 대한 욕설이라든지 모욕적 표현, 폭행은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경찰에 대한 폭행 같은 경우도 그냥 이게 일반 폭행하고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은 수준에서 저는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 폭언 폭행은 그거는 분명히 형사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인터뷰할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한국노총이 아니라 이 교총, 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거기 2030 그 부위원장 하시는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야, 그거 몸에 좋으니까 이것도 먹어야지. 튼튼해지지 이거.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정서적 학대, 아동학대라는 거예요. 예? 그게 아주 전형적인 아동학대라는 거예요. 네. 제가 어제 그걸 듣고서 네. 집에 가서 우리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야, 넌 맨날 나한테 뭐 먹으라 그러는데 이거 나한테 정서적 학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지금 이런 식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동학대 고소는 일단 하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혐의로 했거나 혐의 없음으로 됐을 때 문제는 이거 무고죄로 고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용이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세요? 명예훼손 있죠. 네. 명예훼손으로 딴 사람을 고소하죠. 그런데 혐의 없음이나 무혐의로 나왔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무고죄에 대한 혐의 여부를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면 이것이 무혐의나 혐의 없음으로 나왔을 때에는 자동으로 무고죄 여부를 조사하도록 수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법규로. 그래야지 아동학대를 할 때 아주 자신 없으면은 고소를 잘 못하지. 지금 해가지고 우리 애가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이려 했다. 이런 정서적 학대가 어디냐. 이렇게 하면 참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 과도한 선생님도 분명히 있겠죠. 제가 볼 때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과도한 학부형들이 사실 상당수가 있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런 어떤 장치를 두지 않으면 과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가르칠 선생님은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 있을지. 좀 있으면 누구든 선생님 안 하려고 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